새벽 5시 정유진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된다. 충청도 시골 마을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차를 끓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작은 마당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다. 이 평온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72년을 살아온 그녀만이 안다. 마당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작업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하다. 작업실 문을 열면 은은한 닭 섬유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그녀가 평생에 걸쳐 만들어 온 한지 작품들이다. 꽃무늬가 새겨진 것, 자연의 색감을 살린 것, 그리고 추상적인 무늬로 가득한 것까지 각각의 작품마다 그녀의 삶의 한 조각이 스며 있다. 오늘은 무엇을 만들까? 혼자 중얼거리며 그녀는 당나무 껍질을 만진다. 거칠고 투박한 겉껍질을 벗겨내면 하얀 속껍질이 드러난다. 마치 자신의 인생과 같다고 생각한다. 거친 과거를 벗겨내고 나면 그 안에 숨어있던 아름다운 본질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유진 할머니의 손은 70년이 넘는 세월을 품고 있지만 여전히 섬세하다. 닭 섬유를 물에 불리고 삶고 두드리는 과정을 반복하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를 되짚는다. 강원도 탄광촌에서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 그리고 어머니의 침묵. 그 모든 것들이 한지를 만드는 과정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그녀 안에서 발효되고 정화되어 왔다. 아버지는 늘 말했지. 여자가 무슨 공부냐.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고.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닭 섬유를 고르게 펼친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조차 한지의 재료가 되어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한다.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그녀가 찾은 삶의 방식이었다. 작업실 창 너머로 보이는 뒷산의 단풍이 곱다. 10월의 햇살이 한지에 투과되어 만들어내는 그림자의 패턴이 벽면에 춤을 춘다. 이런 순간이면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평화를 더욱 값지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한지 한 장을 완성하는 데는 보통 하루가 걸린다. 닭 섬유를 우린 물에서 한 움큼씩 건져 올려 발 위에 고르게 펼치고 물기를 제거한 후 햇볕에 말리는 과정까지 그 모든 과정이 명상과 같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섬유의 감촉, 물의 온도, 바람의 방향까지도 한지의 질을 좌우한다. 할머니,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웃집 며느리 영희가 인사를 건넨다. 유진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든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과거를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 오전이 깊어갈수록 작업실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찬다. 그녀는 새로 뜬 한지 위에 눈을 감고 손을 올린다. 종이 위로 전해지는 온기가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든다. 이 한지가 누군가의 편지지가 될지 아니면 책의 속지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그녀의 사랑과 정성이 스며 있다는 것이다. 점심 무렵 그녀는 작업을 멈추고 마당에 나가 앉는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파랗다. 탄광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하늘이다. 그때는 늘 석탄가루가 공중에 떠다녀서 하늘도 잿빛이었다. 아이들의 얼굴도 빨래도 심지어 밥상 위의 음식까지도 항상 까만 가루가 앉아 있었다. 그래도 견뎌낸 내가 대견하구나. 혼자 말하며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본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지만 이 손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창조력이 된 셈이다. 오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한지공예 수업을 한다. 처음에는 그저 심심풀이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동네의 작은 명물이 되었다. 할머니들은 서툴지만 진지하게 한지를 만진다. 그들의 얼굴에서도 유진 할머니와 같은 평온함이 느껴진다. 유진 씨,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곱게 만드나요? 한 할머니가 묻는다. 마음을 비우고 하세요. 종이한테 내 마음을 맡긴다는 생각으로. 유진 할머니의 대답은 언제나 같다. 기법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다. 저녁이 되면 그녀는 하루 동안 만든 한지들을 정리한다.
아직 덜 마른 것들은 작업실에 걸어두고 완성된 것들은 조심스럽게 포개어 보관한다. 각각의 한지마다 그날의 기분과 날씨 그리고 생각들이 스며 있다. 어떤 것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어떤 것은 거칠지만 힘이 있다. 밤이 깊어가면 그녀는 일기를 쓴다. 오래된 습관이다. 탄광촌에서부터 시작된 이 일기 쓰기는 그녀에게 있어서 하루를 정리하는 의식과 같다. 오늘 있었던 일들, 느낀 감정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계획까지 펜을 들고 종이 위에 글자를 써나가는 순간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없다. 오직 현재의 자신만이 존재한다. 오늘도 평범하고 평화로운 하루였다. 아버지가 내게 남긴 저주보다 내가 만들어가는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했다. 일기장을 덮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도 산의 실루엣이 보인다.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그 산은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녀는 또다시 새로운 한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평화로 바꿔나가는 일,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다. 1958년 강원도 탄광촌 12살 유진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은 늘 무거웠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걸음이 느려지고 마음은 더욱 침울해졌다. 아버지가 집에 있는 날이면 집안은 언제나 전쟁터가 되었기 때문이다. 유진아, 빨리 와라! 아버지 정기봉의 굵은 목소리가 골목 끝까지 들렸다. 유진은 가방끈을 더 꽉 움켜쥐며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또 술을 마셨구나. 12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냄새였다. 이놈아, 학교에서 뭘 배웠다고 그렇게 늦냐? 아버지의 손바닥이 유진의 뺨을 때렸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유진은 울지 않았다. 우는 것은 더 큰 매질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배웠기 때문이다. 미안해요, 아버지.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풀었다. 특히 유진에게는 더욱 가혹했다. 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공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여자가 무슨 공부야?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것을. 아버지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유진이 책을 읽고 있으면 책을 빼앗아 던져버렸고, 숙제를 하고 있으면 쓸데없는 짓 말고 집안일이나 도와라며 호통을 쳤다. 어머니 김순이는 늘 부엌 구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아버지의 폭력은 어머니에게도 향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견딜 뿐이었다. 유진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답답함을 느꼈다. 왜 맞고만 살아야 하는지, 왜 도망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 우리 다른 데로 가요. 어느 날 유진이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어디로 가니? 갈 곳이 있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다. 참고 살아야 한다. 이게 우리 운명이야. 유진은 그런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처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1950년대 한국의 여성에게 홀로서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글도 모르고 기술도 없는 어머니에게는 더욱 그랬다. 탄광촌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다. 남자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석탄을 캐내며 목숨을 걸고 일했고 여자들은 집에서 그들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탄광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자들의 울음소리가 골목골목에 메아리 쳤고 진폐증으로 기침을 하며 죽어가는 남자들의 신음소리가 밤을 가득 채웠다. 아버지도 진폐증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기침이 잦아졌고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병원비가 없기도 했고 진폐증 진단을 받으면 탄광에서 쫓겨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기침 소리가 이상해요. 병원에 가보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화만 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조용히 해! 아버지의 손이 또다시 유진의 머리를 내려쳤다. 하지만 유진은 아버지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읽었다. 아버지도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 밤이 되면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다. 유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그 소리는 뼈속까지 스며들었다.
가끔은 기침 중간중간에 피를 뱉는 소리도 들렸다. 어느 날 밤 유진은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당신 진짜 큰일 난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다. 닥쳐! 나도 안다고! 아버지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병원에 가봐요. 늦기 전에. 병원에 갈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진폐증이라고 나오면 탄광에서 쫓겨날 텐데 그 다음엔 뭘 먹고 살라고? 유진은 이불 속에서 몸을 떨었다.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동시에 그렇게 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교차했다. 12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복잡한 감정이었다. 며칠 후 아버지는 결국 병원에 갔다. 돌아온 그의 얼굴은 사색이었다. 폐가 망가졌다고 하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다. 길어야 2년이라는구나. 그날 밤부터 아버지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폭력도 더욱 심해졌다. 마치 자신에게 남은 시간 동안 모든 분노를 쏟아내려는 듯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너 같은 년이 애들 둘을 어떻게 키울 건데? 유진에게는 2살 어린 남동생 유철이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인 유철이에게는 비교적 관대했지만 딸인 유진에게는 더욱 가혹해졌다. 2년이 돈이나 벌어와야 할 텐데. 아버지는 유진을 바라보며 무서운 눈빛을 보냈다. 학교 따위 그만두고 일이나 해라. 아직 어려요. 조금만 더. 조금 더는 무슨? 내가 언제까지 살 것 같아? 아버지의 폭언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유진은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다. 아버지가 어떤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이는 좀 어리지만 일찍 철들었어. 일도 잘하고. 그래,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 유진은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문틈으로 아버지와 낯선 남자가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50만 원 정도면 어떨까? 내가 죽기 전에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50만 원이라. 좀 비싸네. 애가 아직 어린데. 대신 일 잘해. 그리고 예뻐. 키우면 괜찮을 거야. 유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아버지가 자신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그런데 애 엄마는 알고 있어? 모르지, 알 필요도 없고.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야. 대화가 끝나고 낯선 남자가 떠난 후 유진은 온몸을 떨며 자리에 누워 있었다. 12살 소녀에게 이런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다. 아버지의 폭력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자신을 물건처럼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은 더욱 끔찍했다. 다음 날부터 유진은 아버지를 피해 다녔다.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도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짐을 지울 수는 없었다. 유진아, 왜 그렇게 말이 없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그의 성격도 더욱 사나워졌다. 기침할 때마다 피를 뱉었고 얼굴은 날로 야위어갔다. 하지만 그의 폭력성은 오히려 더욱 커졌다. 마치 죽음을 앞둔 짐승처럼 더욱 사나워진 것이다. 이 집은 내가 죽으면 끝이야. 아버지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은 다 해놔야지. 유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준비에는 자신을 팔아넘기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12살 소녀에게 이런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다. 밤마다 유진은 기도했다. 아버지가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아버지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어 갔다. 1959년 2월 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기침할 때마다 쏟아지는 피의 양이 늘어났고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사나웠다. 마지막 힘을 짜내서라도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는 의지로 가득했다. 명호야,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하자. 아버지가 명호 아재에게 말했다. 유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들렸다. 내가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어. 명호 아재는 40대 중반의 호랍이었다. 탄광에서 일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지금은 자비를 하며 살고 있었다.
술을 좋아하고 성격이 거칠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유진은 그를 볼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래, 기봉이 형. 걱정 말어. 내가 잘 키울게. 명우 아재의 목소리에는 음흉함이 묻어 있었다. 애가 좀 어리긴 하지만 일찍 철들면 되지 뭐. 유진은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설거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13살 소녀에게 이런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다. 50만 원 준비했어? 아버지가 물었다. 응, 준비했어. 걱정 말고. 그날 밤 아버지는 유진을 불렀다. 유진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서웠다. 유진아, 너 내일부터 명호 아재 집에서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지만 단호했다. 아재가 너를 잘 돌봐주실 거야. 유진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온 것이다. 아버지, 뭐가 저느냐?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굶어 죽을 텐데 그래도 좋다는 거야? 아버지가 소리쳤다가 기침을 했다.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다. 바로 그때 부엌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안 돼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유진이는 보낼 수 없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평생 한 번도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말한 적 없는 아내가 갑자기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라고? 너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기침 때문에 다시 누웠다. 유진이는 아직 어려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무리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 해도 내 딸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평생 아버지의 폭력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작고 여린 체구의 어머니가 그 순간만큼은 거대해 보였다. 인연이 미쳤구나. 아버지가 소리쳤다. 내가 가장인데 내 결정에 토를 다는 거야? 가장이라고 해서 자식을 물건처럼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지지 않았다. 유진이는 사람이에요. 내 딸이고 아직 어린 아이라고요. 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때리려 했지만 병든 몸으로는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욱 처절해 보였다. 바로 그때 명우 아재가 들어왔다. 뭔 소리가 이렇게 크냐?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방 안을 둘러봤다. 기봉이 형, 무슨 일이야? 인연이 말을 안 들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명우 아재는 유진을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아, 우리 새 식구 보러 왔는데.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려 했다. 만지지 마세요. 어머니가 유진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당장 나가세요. 뭐라고? 아줌마가 지금. 자가라고 했어요. 당장.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강인함이 있었다. 명우 아재는 당황했다. 순한 양처럼 보였던 여자가 갑자기 사자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기봉이 형, 이거 뭔 상황이야? 명우 아재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네, 내가 정리할게. 일단 오늘은 가봐. 아버지도 어쩔 줄 몰라 했다. 명우 아재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방을 나갔다.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명우 아재가 나간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를 노려봤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살 건데?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답했다. 하지만 내 딸을 그런 식으로 팔아넘길 수는 없어요.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나아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로 힘이 다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며칠 후 아버지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의사는 며칠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거친 숨을 쉬었다. 유진과 어머니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다. 어린 동생 유철이도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다. 순이야, 아버지가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가 가까이 다가갔다. 너 후회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지만 저주처럼 들렸다.
유진 때문에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유진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말에는 악의가 가득했다. 그리고 유진아, 아버지가 유진을 바라봤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 말을 안 들은 대가를 평생 치르며 살아. 아버지는 마지막 말을 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너희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내가 저주해 주마.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다. 방 안에는 죽음의 정적만이 남았다. 유진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13살 소녀에게 그 저주는 너무나 무서웠다. 어머니는 조용히 울었다. 미워하면서도 남편이었던 사람의 죽음 앞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안도감이었다. 이제 딸을 지켜낼 수 있다는 안도감. 장례를 치르는 동안 명호 아재가 여러 번 찾아왔다. 그는 약속한 돈을 요구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약속은 없었던 일입니다.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명호 아재는 화를 내며 협박했지만 어머니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어머니는 유진에게 말했다. 우리 여기서 떠나자. 어디로 가요? 서울로 새로 시작하자. 유진은 어머니의 눈에서 강인한 의지를 보았다. 아버지의 저주가 무서웠지만 어머니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1959년 3월 눈이 녹기 시작한 어느 날 유진과 어머니 그리고 어린 유철이는 강원도 탄광촌을 떠났다. 가진 것이라고는 옷가지 몇 벌과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였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해방감이 묻어 있었다. 서울행 기차는 10,000원이었다. 유진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아버지의 저주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엄마, 서울에서는 어떻게 살 거예요? 유진이 물었다. 모르겠다. 어머니가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말이야.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세 식구는 역 대합실에서 잠을 잤다. 춥고 불편했지만 누군가의 폭언이나 폭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다. 유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청계천 근처에 작은 새방을 구했다.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는 곳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다. 무엇보다 자유로웠다. 이제 새로 시작이야. 어머니가 유진과 유철이를 앉혀놓고 말했다. 앞으로는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어머니는 곧바로 일을 찾기 시작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거나 시장에서 채소를 다듬는 일, 청소부 일까지 가리지 않았다. 평생 집안일만 해오던 그녀에게 바깥일은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가 돈 벌 테니까 너는 공부에만 전념해. 어머니가 유진에게 말했다. 내가 공부하고 싶어 했잖아. 유진은 감동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반대했던 공부를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13살의 유진에게 어머니는 영웅 같았다. 서울의 중학교에 전학을 간 유진은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다. 서울 아이들의 말투도 달랐고 공부 수준도 높았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따라잡으려 노력했다. 유진아, 불 끄고 자라. 어머니가 말했지만 유진은 몰래 화장실에서 공부를 계속했다. 전기값이 아까워서 어머니가 걱정할 것을 알았지만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의 하루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되었다.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후 오후에는 빨래 일을 했다. 저녁에는 청소 일까지 하루에 3개의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괜찮다며 웃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매일 맞으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단다. 어머니의 말에 유진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어머니는 늘 밝게 웃으려 노력했다. 한 해가 지나자 유진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담임 선생님은 유진을 불러 말했다. 유진아,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대로만 하면 좋은 고등학교에 갈 수 있을 거야. 유진은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고등학교 진학에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선생님이 고등학교 진학을 권하셨어요. 그래? 그럼 당연히 가야지. 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돈이 돈 걱정은 엄마가 할 일이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어머니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새벽 일찍 나가서 늦은 밤에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야위어 같지만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유진이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어머니는 새로운 일을 하나 더 시작했다. 한지 공예를 가르쳐주는 일이었다. 이게 뭐예요? 유진이 어머니가 만든 한지 작품을 보며 물었다. 한지야,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는데 요즘 이런 걸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더구나. 어머니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한지는 정말 아름다웠다. 거친 당나무 껍질이 부드럽고 고운 종이로 변하는 과정이 마법 같았다. 나도 배우고 싶어요. 유진이 말했다. 그래? 그럼 엄마가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유진은 어머니에게 한지 만들기를 배웠다. 공부하다가 머리가 아플 때면 한지를 만지며 마음을 달랬다. 한지를 만드는 동안만큼은 아버지의 저주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잊을 수 있었다. 신기하네요. 이렇게 거친 껍질이 이렇게 부드러운 종이가 되다니. 삶이랑 비슷하지.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아무리 거칠고 아픈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것으로 바뀔 수 있어. 유진은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자신들의 삶도 한지 만드는 과정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칠고 아픈 과거를 겪었지만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유진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이 구체화되었다. 교육대학교에 진학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어요. 유진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좋은 꿈이구나. 엄마가 응원할게. 어머니는 유진의 꿈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 한지 공예 수업도 늘리고 작은 가게에서 판매도 시작했다. 어머니가 만든 한지는 품질이 좋아서 서서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 유진이 감사 인사를 했다. 뭐가 엄마 덕분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자신은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유진은 정말로 교육대학교 진학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선생님들도 유진의 열정과 실력을 인정했다. 유진아, 넌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될 것 같아.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그해 겨울, 유진은 교육대학교 입학시험을 봤다. 시험장에서 나올 때 그녀는 확신했다. 분명히 합격할 것이라고. 며칠 후 합격 소식이 전해졌다. 유진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도 함께 울었다. 해냈구나, 우리 딸. 어머니가 유진을 꼭 안아주었다. 엄마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떠들었다. 아버지의 저주 따위는 이미 먼 과거의 일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2024년 가을 67세가 된 정유진 할머니는 손녀 소은이와 함께 뒷마당에서 한지를 널고 있었다. 10월의 햇살이 곱게 내려앉은 한지 위로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할머니, 이 한주 뭘 만들 거예요? 대학생이 된 소은이가 물었다. 내가 좋아하는 편지지를 만들어줄까 했는데 유진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손편지를 쓴다면서. 와, 정말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할 거예요. 할머니와 손녀의 대화를 들으며 유진 할머니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67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초등학교 교사가 된 것이 벌써 40년 전 일이다. 처음 교단에 섰을 때의 설렘과 떨림이 아직도 생생하다. 교사로서의 삶은 그녀에게 큰 보람을 주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신도 함께 성장했고 무엇보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짓밟혔던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선생님, 저 커서 선생님처럼 될래요. 제자들이 했던 말들이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그때마다 유진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30세에 만난 남편 김문수는 같은 학교의 동료 교사였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유진의 과거를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 유진을 더욱 존경한다고 말했다. 당신의 과거가 현재의 당신을 만들었어. 그 모든 것이 소중해. 남편의 그 말에 유진은 마침내 자신의 상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결혼 후 둘 사이에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태어났다. 유진은 자신의 아이들에게만큼은 절대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주고 싶었다. 엄마, 왜 이렇게 따뜻해? 어린 딸이 유진의 품에 안기며 물었던 적이 있다. 엄마가 너를 많이 사랑해서 그래. 유진은 대답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너희에게는 모두 줄 거야. 어머니는 손자들을 보며 행복해했다. 8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히 세상을 떠났다. 임종을 지키며 유진은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딸 장하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유진은 한지 공예에 더욱 몰두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기법을 발전시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아픈 기억들을 한지에 담아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그녀만의 치유 방식이었다. 할머니, 이 작품은 뭘 표현한 거예요? 소은이가 벽에 걸린 한지 작품을 가리키며 물었다. 유진 할머니는 그 작품을 바라봤다. 어두운 색조로 시작해서 점점 밝아지는 그라데이션이 특징인 작품이었다. 마치 터널을 지나 빛으로 향하는 모습 같았다. 이건 할머니의 삶을 표현한 거란다. 유진이 조용히 말했다.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을 담았어. 어둠이요. 할머니도 어릴 때는 많이 힘들었거든. 하지만 그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의 빛이 더욱 소중해. 소은이는 할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할머니는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강한 게 아니라 선택을 한 거지. 유진 할머니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통에 굴복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기로 선택한 거야. 유진의 아들과 딸은 모두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했다.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딸은 교수가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자녀 모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란 것이었다. 엄마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딸이 어느 날 말했다. 사랑받고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해주셨죠. 유진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다.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성취였다. 퇴직 후에는 한지 공예교실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수했다. 특히 상처받은 여성들이 많이 찾아왔다. 유진은 그들에게 한지 만드는 법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법도 가르쳤다. 선생님, 이걸 하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한 수강생이 말했다. 한지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치유의 과정이에요. 유진이 답했다. 거친 원료를 부드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도 아픈 기억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꿀 수 있어요. 67세가 된 지금 유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감사함을 느낀다. 아버지의 저주는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 저주를 딛고 일어서서 더욱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냈다. 소은아, 할머니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유진이 손녀에게 말했다. 뭔데요? 할머니, 그러니까 너의 증조할머니 이야기야. 유진은 소은이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편의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딸을 지켜낸 용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한 의지, 그리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랑에 대해 와, 증조 할머니가 그렇게 용감한 분이셨구나. 소은이가 감탄했다. 그래, 그 용기가 할머니에게 전해졌고 할머니에게서 너의 엄마에게 그리고 너에게도 흘러갈 거야. 저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기억해. 강함이란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야.
아픔을 느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란다. 유진은 손녀에게 자신이 만든 작은 한지 인형을 선물했다. 한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으로 고개를 당당하게 든 모습이었다. 이건 용기 있는 여성들을 기리며 만든 거야. 너의 증조할머니, 할머니, 엄마, 그리고 너를 상징하는 인형이지. 소은이는 인형을 소중히 받아 안았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돼. 다만 포기하지 말고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날 저녁 유진은 오랜만에 일기를 꺼내 읽어봤다. 50년 전에 쓴 글들이 나왔다. 아버지의 저주가 무서웠지만 엄마의 사랑이 더 컸다.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때의 어린 유진이 꿈꾸었던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최근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다.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다. 고통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의 첫 문장이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67년의 삶이 이 석양처럼 아름답게 느껴졌다. 어둠도 있었지만 빛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사랑도 있었다. 소은이가 다가와서 할머니 곁에 앉았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단다. 유진이 진심으로 답했다.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진짜 행복이 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 저도 할머니처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하지만 기억해.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야. 선택하는 거란다. 매일매일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 그날 밤 유진은 평소보다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잘했다, 우리 딸.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 너도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 그 사랑을 전해주는구나. 꿈에서 깬 유진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늘 그랬듯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를 끓였다. 마당에 나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을 공기가 상쾌했다. 작업실로 향하며 그녀는 생각했다. 오늘도 새로운 한지를 만들어 보자. 어제의 아픔을 오늘의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시간을 보내자. 67년의 삶을 돌아보며 유진은 확신했다. 고통은 삶을 규정하지 않는다. 고통에 맞서는 용기와 선택이 삶의 의미를 만든다. 그리고 사랑은 어떤 저주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아버지의 저주는 이미 오래전에 힘을 잃었다. 그 자리에는 어머니의 사랑, 가족의 사랑,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유진이 혼자 말하며 작업실 문을 열었다. 그녀의 하루가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다.